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영양 소모를 가져왔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이 발생시킨 비용을 언급하며 이 분단 극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 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마저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비전인 평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이 분단이 된 지 어느새 70년이 넘게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자, 이 분단의 배경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제약 사항 같은 것들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1950년 한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네. 또 끝나게 되면서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분단 체제 아래에서의 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예. 지금 상황은 이 분단 체제 아래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른바 이제 성장 동력의 어떤 고갈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 섬처럼 갇혀 있는 경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이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처한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아주 이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발전 역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약되어 왔는데 만약에 남북 관계가 잘 된다면 이런 분단 상황의 제약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출산, 저출산 문제 네. 그리고 이 저성장 기조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방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남북 간의 어떤 새로운 협력 또 남북 간 협력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과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제 등장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한반도 평화의 움직임을 경제적인 효과와 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평화 그리고 경제와 따로 갈 수 없는 이유에서겠죠, 당연히. 평화와 경제가 네. 이제 선순환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뭔가 그러면 평화가 지속되면 이 평화가 토대가 깔리면 그걸로 경제 협력이 되고 네. 그 경제 협력이 지속되면 공동 번영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공동 번영이 이루어지면 더 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게 이제 선순환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사람 중심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이 정부의 철학이고 그게 평화경제론입니다. 실제 이제 한국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분단이 지속되고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그쵸. 오래된 건데요. 이게 이제 환율도 우리가 분단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고 또 해외 자본 조달 금리도 우리가 불이익이 생기고 그리고 주식 가격도 저평가되고 예.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화가 지속되고 경협이 활성화되고 하면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가 평화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아마 첫 번째 소득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평화가 지속되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불확실성이 없어지겠죠. 네. 그게 해소되면 이제 아마 자본 투자나 해외 자본들이 한반도에 눈을 돌리고 투자가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철도, 도로 이런 인프라 투자들도 아마 활성화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그동안 구상해 왔던 가교 국가, 또 교량 국가 이런 구상이 아마 한반도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좀 누리지 못했던 지리적 이점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아세안, 인도, 또 러시아, 중국 이 전통적인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에 더해서 이런 신북방,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까지 우리가 거대 경제권으로 주도하는 그런 미래를 아마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평화경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네.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김영환 교수님, 혹시 북한도 좀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평화 경제가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중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런 특성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뭐 그런 접근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어쨌든 그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가져다주는 그 어떤 천문학적인 그 비용 감소 효과 그게 일단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 뭔가 이게 체제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를 어떤 평화 경제라는 어떤 틀을 통해서 북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북한 모두 다 상당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서두에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고 있기 때문에 그 골이 좀 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협력과 화해의 어떤 좋은 예 같은 게 있다고요? 그 유럽 철강 공동체 같은 경우는 네. 유럽 내에서 아주 오래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 간의 어떤 최초에는 자원협력에서 출발해서 결국 최근에는 그 상당한 그 심도 있는 경제 통합의 경제로 이루고 있는 이런 여러 사례들이 결국은 이제 갈등의 구조를 어떤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면서 그게 어떤 지속 가능한 협력의 구도로 이렇게 전환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같은 또 민족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어떤 기로를 찾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좀 뭔가 좀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평화 경제의 비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이 평화는 네. 우리 남북한만의 평화가 아니라 주변 국가 또는 뭐 전 세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비전이 상생과 번영의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공동체가 이제 그 성공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서로 이익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이익이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에서 경제 협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결국은 우리만의 경제 협력이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 또 일본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북아 차원의 또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평화경제가 추구하는 또 다른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선적인 과제가 결국 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연결과 관련해서 이제 출발점이 우리가
지난해 말까지 남북한이 합의도 하고 또 현지 조사도 했던 철도 연결이거든요. 그리고 철도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도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 한반도가 연결이 되고 이 교량 국가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비전은 어떤 그런 공동체 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교수님이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이제 진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도 이제 남북 경협이 재개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평화를 좀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이 교류 협력, 남북 간의 물적 또는 인적 왕래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 통제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평화가 보다 공고하게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남북 관계가 이제 지속 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이정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경제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의 시장을 만들려는 시도를 이 정부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왔고요. 에너지 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 협력하고 산업과 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 경제권, 예. 동해와 황해의 두 개 축의 협력 구상과 동시에 이제 DMZ 평화벨트를 구상해서 남북 간의 협력을 하는 그 세 가지 구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결국은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대 효과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 교수님?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력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토지 경쟁력 또 뭐 양질의 어떤 저렴한 어떤 노동력 그리고 또 자원 풍부한 자원 북한이 이제 우리의 4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또 기초 기술들 그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평양제의 어떤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특히 이제 IT 이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서는 이게 네트워크 경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결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경쟁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남북한이 연결이 되면 이 네트워크 경쟁력이 살아나는데 이 네트워크의 핵심이 바로 이제 철도, 도로, 통신, 가스 같은 에너지 분야 뭐 이런 것들이 이 네트워크 경쟁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얘기만 들어도 설레네요. 네, 우리 이정철 교수님은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보십니까? 평화경제를 통일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소위 하나의 경제, 하나의 시장을 만들자는 이런 전략이 중요한 거죠. 네. 사실은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 인구가 8천만 시장이잖아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제 8천만 이상의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될 때 국민소득이 7만에서 8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예. 우리 GDP가 글로벌 수준에서 7위권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 소위 우리가 다자간 협력에 대한 좀 주동적 노력이 필요하죠. 예. 그런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의 시장,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끝으로 김영환 교수님은 좀 어떤 기대 효과를 보십니까? 예, 실질적인 평화 경제, 한반도에서 평화 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의 어떤 수준 격차, 단순한 어떤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기술 격차,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화 격차 이런 것까지 다 줄여나가는 그 노력들, 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어떤 우리 남한의
일방적인 투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적어도 초기 과정은 우리 남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당히 더 진정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진정성 있는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더 중요한 게 우리 남한 내에서의 어떤 뭐랄까 사회적 컨센서스가 그 평화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 어떤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그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평화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좀 시원하게 해소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